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디에고 가르시아가 미국의 이란 폭격을 계기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전략 폭격기가 주둔할 수 있는 본토 밖에 있는 유일한 군사기지가 이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섬은 최근까지 영국 땅이었고요. 지난달에야 원래 주인인 모리셔스에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다시 임대해서 미국과 영국의 공동기지로 99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러는 사이 고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섬 주민들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디에고 가르시아 이야기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훈장까지 받은 한인 영주권자도 추방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반이민 정책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미국 한인 사회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6월 2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백악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가 다음 달 1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다음 날인 1월 21일에 이어서 5개월여 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중국 견제를 위한 각종 협력 방안과 함께 대북 정책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사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미군의 폭격을 받은 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대체로 온전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정보 평가가 유럽에서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각국 정부에 제공된 예비 정보 평가에선 이란의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408kg이 미국에 공격받을 당시 포르도 핵시설에 집중돼 있지 않았고 다른 여러 장소에 분산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유럽의 이 같은 초기 평가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 정보당국의 초기 평가를 인용해 비슷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3월 2일 이후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의료 지원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라야수스 WHO 사무총장은 25일 트럭 9대분의 필수 의료품과 혈액 2,000팩, 혈장 1,500팩이 위험한 조건 속에서도 국경 검문소가 있는 케렘 샬롬에서 가자지구로 건너갔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의료 지원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 2일부터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있는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WHO의 트럭 통과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의 규제에 따라 앱스토어 규정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앱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웹사이트나 앱, 다른 앱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에 애플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억 유로 약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번 개편은 EU 당국이 대규모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미국이 지금 아시아 동맹국들한테 내놓은 얘기인데요.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올린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네. 이게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할 수 네. 있어 나왔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은 GDP의 2.32%인 61조 2,469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쇼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유럽 동맹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GDP 5%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나토가 합의를 했어도 국방비를 실제로 이 GDP의 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점인데요. 네. 폴리티코지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이탈하는 걸 막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는데 네. 더 어려운 시험에 직면했다. 대규모로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잠재적인 미군 감축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국방비에 속하는 직접 군사비를 이번 합의에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최소 3.5%는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직접 군사비가 3.5% 이상인 회원국은 작년 기준으로 4.12%였던 폴란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미국, 라트비아, 그리스가 3에서 3.4% 사이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네. 18개국은 2%대, 나머지 8개국과는 1%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 3.5% 수준을 맞추려면 대략 국방비를 1.75배 늘려야 되고요. 갑자기 이제 올려야 되는 네, 거죠. 간접 비용 그러니까 5% 수준까지 맞추려면 2.5배를 갑자기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독일, 폴란드, 발트 3국, 북유럽 국가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지 하루 뒤인 26일에 EU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각국이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라는 호소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회원국 그러니까 27개 국가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22개 국가가 지금 나토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금 국방비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국방비를 결국 늘리려면 복지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최대한 미루고 싶은 게 증세인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반발이 오게 있을 됩니다. 테니까. 네.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사람들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유럽 방산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너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합의는 됐는데 그렇죠.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지가 더 문제네요. 자, 다음 키워드 make 타코 great again. 자, 타코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 이 앞글자를 딴 신조어잖아요. 네. 각종 정책에서 큰 소리를 치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로 이룬 게 없다. 이래서 비판하는 신조어로 나온 건데 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6일에 또 기자회견을 했을 때 다음 날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럴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그건 또 대통령의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상대 국가들이 기한 내에 우리에게 협상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호주의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는데 네. 지금 미국이 4월 9일에 상호 관세를 이제 발표를 했다가 13일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90일이 끝나는 날짜가 7월 8일입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아무리 협상을 해도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합의한 나라는 영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이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갑자기 관세 폭탄을 떨어뜨려서 망쳐버리는 일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선의로 협상하는 국가들을 위해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한 발 또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한편 미국이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25%, 일부 자동차 부품의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품목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25%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이 332개 정도거든요. 네. 근데 미국 국제무역청이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에게 어떤 부품에 관세를 매겨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걸 물어봐서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관세 품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부품 수출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5% 전 분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을 했는데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들인 미국 기업의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충격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커졌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7월 9일이니까 이제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네. 또 어떤 결정이 또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내려질지 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등 돌린 형제들. 이란의 형제들이 이란의 등을 돌렸습니다. 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란이 이른바 12일 전쟁을 치르는 동안 형제를 자처해왔던 국가들이 이란을 외면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등입니다. 그동안 이란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공조를 했는데 정작 이란이 공격을 입고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지원은 안 하고 립서비스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국의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섰다라는 건데요. 일단 러시아, 중국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데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니까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초안만 만들고 끝났습니다. 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긴급 통화를 했는데 원론적인 대화만 했어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란이 공격을 받으니까 23일에 아락치 외무장관을 모스크바로 급파했습니다. 방공망술이 핵시설 복구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은 전혀 정당성이 없는 침략행위다라는 말만 해줬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네, 예.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란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쪽에 탄약, 포탄, 드론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1월에 러시아랑 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까지 체결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외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기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리고 이란 사태에 섣불리 개입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미국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네. 그래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중국도 2021년에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이란이 SOS를 쳤는데도 우리는 이란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끝났습니다. 뭔가 해달라고요. 지지하면 뭔가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근데 이제 지지한다.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예상보다 무력 사용에 적극적이고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니까 도대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네. 지금 북한과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침공을 규탄한다고만 했지 도와주질 않았는데 북한은 러시아를 지금 돕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란까지 도울 여력이 없고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다른 제 나라를 코가 도울 속잡니다.
아닙니다. 예, 네. 처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란 리더십 자체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동맹국들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이유로 꼽히는데요.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굉장히 은둔하지 않았습니까? 네. 26일에도 영상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뭔가 실질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힘이 빠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이란의 국정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해온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쿠에서는 또 대통령 리더십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정치인 군인들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서 파벌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까 다른 형제 국가들이 섣불리 뛰어들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홀로 네. 예,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전국 단위의 시장 선거. 시장 선거인데 이게 전국 단위 선거가 돼버렸는데요. 네. 뉴욕 시장 선거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청하는 조란 맘다니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지금 좌우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제로 당선이 될 수 있을지 워낙은 그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그렇죠. 그냥 민주당 후보 되면 뉴욕시장 이게 공식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맘다니 후보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우간다에서 태어난 인도계 무슬림입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네. 미국의 최대 사회주의자 단체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입니다. 33살로 굉장히 젊고요. 그렇군요. 네, 그 2선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경력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밀레니얼 세대 뉴욕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 공약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뉴욕시 아파트 절반에 대한 임대료 동결, 무료 시내버스, 뉴욕시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식료품점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시간당 최저임금 $30, 이민자 법률 보호 강화, 영유아 무료 보육 서비스 이게 주요 공약인데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걸 펴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해서 증세를 강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기득권층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단 맘다니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니까 100% 크레이지한 공산주의자 이렇게 조롱을 담은 글을 올렸고요. 또 직설적으로 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맘다니의 승리는 좌파 경제 포퓰리즘의 부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어서 월가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점인데요. 네.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과연 맘다니의 약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당내 진보 진영에서는 맘다니 후보의 좌파 정책이 당의 입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네. 반면에 경합지 의원들은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이러면. 맘다니 정책 또 반이스라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걸 수용하면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내 의원직이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오랜 전략가인 제임스 카벨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뉴욕시 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가 됐다. 민주당 정치인 모두가 맘다니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 11월에 있을 뉴욕 네. 시장 선거 어떻게 될지 또 네. 궁금해지네요. 다음 키워드 수준 높은 서울. 어떤 수준이 높냐면요. 네. 물가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이체방크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전 세계 주요 69개 도시의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 물가지도 2025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 시민 월 평균 444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서 중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긴 한데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 때문에 무거운 빚을 지고 있고 그렇죠. 식료품비가 높아서 부담이 크다. 많이 올랐어요. 네.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월 소득 1, 2위는 스위스의 제네바와 쭈리히였습니다. 각각 7,984달러, 7,788달러였고요. 3위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은 7위. 오세아니아의 호주 시드니는 12위, 아시아의 싱가포르는 13위. 그래서 각각 해당 대륙에서 가장 많이 월 소득을 올리는 도시로 꼽혔는데요. 네. 우리나라 서울 3,278달러 약 444만 원입니다. 30위에 올랐어요. 동아시아 대도시인 일본 도쿄는 38위, 대만 타이베이는 46위, 중국 샹하이는 49위였으니까 오, 우리가 저희가 굉장히 또 앞서 많이. 있는 셈입니다. 네, 네. 소득 수준은 그렇습니다. 네. 다만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니까 서울에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게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의료, 안전 측면에서는 전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
기후, 생활비, 통근 시간 점수는 굉장히 뚝 떨어져서 결국 삶의 질 종합 점수가 34위에 그쳤는데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 다 느끼시는 그렇죠. 점이죠. 네. 지금 집값으로 악명 높은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도심 네. 아파트의 평방미터당 매입 가격이 우리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154%였어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좀 다른 도시들보다 번다고 해도 네. 아파트 대출비 때문에 빚이 허리가 너무 핀다. 많아요. 네, 이런 얘기고. 내 집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뉴욕을 이제 100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네. 특정 도시의 식료품 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식료품 지수가 우리 서울이 81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비싼 도시로 꼽혔다고 그래요. 네. 왜 제네바줄이 완전 식료품비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도 많이 버니까. 네. 미국 대도시 뭐 이렇게 또 그걸 빼고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유일한 높군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건데 같은 동아시아권인 도쿄는 식료품 지수가 61이어서 전 세계에서 28번째. 우리는 8인데 여기는 28이고 방콕은 45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많이 높다는 거죠. 네. 하지만 헬스클럽 월 이용권, 카푸치노 한 잔, 대중교통 월 이용권, 휘발유 1리터 뭐 이 정도는 중위권이었고요. 청바지 한 벌과 월 인터넷 요금은 저렴한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너무 다크한 다크 투어. 이게 좀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현장이나 범죄 현장을 좀 따라가 보는 걸 다크 투어라고 하잖아요. 네. 1800년대 영국을 뒤흔든 연쇄 살인범의 흔적을 찾는 잭 더 리퍼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잭 더 리퍼가 누구냐면 1888년에 최소 5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실원미상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미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소설, 영화, 뮤지컬 다양한 작품에서 다뤄졌는데요. 네. 지금 이 잭 더 리퍼 투어가 매일 밤 런던 동부에서 펼쳐지면서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90분 동안 이어진대요. 이 잭 더 리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이게 너무 인기를 끄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 수 있을까 가이드들의 경쟁이 치열하대요. 그래서 자극적인 해설을 위해서 살인 방법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네 그리고 일부 가이드가 범죄 현장의 실제 영상을 벽에 투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건 좀- 사이코의 배경 음악을 틀어서 놀라게 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커다란 칼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관광객들을 놀래키는 가이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밤 이렇게 살인 투어가 진행되는 모습이 집 앞에서 펼쳐지니까 그 주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놀란 분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이사를 가고도 있고. 근데 이 지역에는 잭 더 리퍼 박물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굿즈들이 판매되니까 이것도 주민들은 불편하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곳뿐만이 아니고요. 범죄 현장이 관광 코스로 둔갑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노래 93 Million Miles 전해드립니다. $93 million miles from the sun. People get ready, 'cause here it comes, it's a light, a beautiful light, over the horizon, into our eyes. Oh my, how beautiful. Oh my beautiful mother, she told me, son, in life you're gonna go far. If you do it right, you'll love where you are. Just know, wherever you go, you can always come home. $240,000 miles from the moon, we've come a long way to belong here, to share this view of the night, a glorious night. Over the horizon is another bright sky. Oh my, how beautiful. Oh my, irrefutable father, he told me, son, sometimes it may seem dark, but the absence of the light is a necessary part. Just know you're never alone. You can always co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을 단독 선출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선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내일 오전 출석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특검은 사실상의 출석 거부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입니다. 다만 상호 관세의 경우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유예 기간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백악관이 시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7년 가동을 완전히 멈춘 우리나라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최근 일주일간 수족구병 발생이 2배 이상 늘었다면서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손 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한인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이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현재 상황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이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조치된 한국인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예, 몇 가지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난 6일에 그 뉴저지주의 그 최대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그 팰리세이드 파크이라는 곳에서 네. 50대 한인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집 앞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이 확인됐는데 네. 현재 두 사람은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이제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하고 이번 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확인된 첫 번째 한국인 체포 사례입니다. 또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저스틴 정 씨의 사연도 지금 미국에서 널리 알려졌는데 네. 이 정 씨는 이제 2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 청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14년을 복역한 후에 출소해서 이제 미용사로 일하면서 가정까지 꾸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서 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 추방 대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 씨가 이 가족과 곧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해서 자진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이 출국 하루 전날 어머니 그리고 임신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 강제로 체포되는 그런 사례가 널리 소개가 됐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미국 육군으로 복무를 하고 훈장까지 받으셨어요. 이 네. 한인 교포 한 분도 추방 조치됐다고요. 이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 그 이분의 사례는 그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50대 그 박세준 씨의 사연인데 네. 이분은 이제 미군에서 복무하던 중에 이제 파나마로 파병이 됐고 작전에 투입됐다가 총에 맞아 부상까지 입었거든요. 네. 그리고 명예 제대 후에 그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군복무에서 겪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좀 그쵸. 약물에 의존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뭐 젊었을 때의 일이었는데 네. 이 때문에 경찰에 체포돼서 수감 생활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복역한 후에 뭐 가정을 이루면서 하와이에 잘 정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역시 그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요. 결국 지난 23일에 그 50년 넘게 살았던 미국을 스스로 떠나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군으로서 훈장까지 받은 참전 용사까지 그러니까요. 과거 범죄 기록을 근거로 추방한 것을 두고 너무 이민 정책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난이 한인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비상이겠습니다. 지금 한인 사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인 교포들을 겨냥한 단속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들을 노동자로 고용했던 이제 사업체까지 문을 닫는 그 여파가 한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에 이제 이민자 단속이 있을 때에는 이제 한인 사회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한인 교포들을 체포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한인 교포들이 운영하는 상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인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인 봉사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이 추방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히스패닉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한인 업체들이 요즘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규모 이민 단속이 특히 이민자가 많은 주요 대도시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혼란은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축소될 가능성도 좀 뭐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는 충분히 않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뭐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던 뭐 그 가운데에서 좀 서류가 좀 많이 미비했던 그런 한국인들은 지금 네. 한국으로 본국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인 사회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뭐 한인 2세, 3세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는 상황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에서는 영주권만 유지하고 있던 한인들이 지금 시민권을 따르는 움직임이 좀 분주한데 네. 미국에서 이렇게 소수의 또 유색인으로서 이민자 사회를 구성하는 한인 교포들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주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네네. 유학생 비자 관련 질문인데요. 이제 미국 유학을 네네.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자를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네네. 궁금했었는데 일단 입학 등록 하버드 대학 가능하게 네네. 됐다고요. 예, 그 비자 문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 반유대주의 정책을 놓고 하버드 대학과 트럼프 행정부가 갈등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하버드 대학이 이제 그 법원에 소송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를 소지한 연구자의 기존 체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기존처럼 학생을 이제 등록받을 수 있게 됐고요. 네. 당장 9월 개강을 앞둔 유학생들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하버드 대학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갈등이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인지는 좀 알 수 없지만 네.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부의 탄압이 어떤 대학의 지성이 굴복했다라는 비판 그리고 앞으로 이 영향이 다른 대학으로까지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재판 결과를 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예고를 미리 해주셨습니다. 오늘 디에고 가르시아. 예, 이름도 이야기한다고. 어렵죠. 예. 이름도 길고. 예, 적도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랑 다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외딴 섬. 예, 예.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지금 소속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대륙하고도 거리가 3,000km. 뭐 인도하고 한 1,800km니.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데 너무 작은 섬이요. 저도 막 이렇게 지도랑 위성 사진 찾아보면은 다 주변에 대양만 나와서 잘 안 보이는군요. 예. 아무리 찾아도. 제일 가까운 나라가 아마도 좀 몰디브인 것 같은데. 아, 몰디브. 예, 네. 근데 몰디브도 730km 거리더라고요. 아, 여기 작아요. 면적이 예. 30제곱킬로미터니까 예,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영국이 아직까지도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에 마침내 그 인도양의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라는 나라에 네. 이 섬을 돌려줬습니다. 네, 아주 낯선 정말 낯설죠? 예, 그런 모리셔스도 낯선데 그렇죠. 예. 반환이 됐고. 예. 네, 일단 이 섬이 원래 무인도 워낙에 망망대해에 있고 네, 섬도 작다 보니까 무인도였는데 음. 포르투갈 선원들이 뭐 16세기 초에 발견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아마 뭐 그때 그 스페인 선원 이름을 딴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디에고 가르시아가 그쪽 사람 예, 이름일 것 스페인어 같아요. 이름, 예, 아무튼 그쪽 선원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예. 그 모리셔스를 이제 식민지로 삼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거기 조그만 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차고스 제도라고 부르고 거기에 제일 큰 섬이니까 디에고 가르시아인 건데 아. 거기로 이제 그 프랑스가 그 한센병 환자들을 네. 이제 이 외딴 섬으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코코넛 플랜테이션 농장, 이 오지까지 그걸 만들었는데 여기는 주민이 없는 곳이 무인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뭐 모리셔스나 이런 데서 강제로 노예로 끌고 가고 나중에는 뭐 계약제 하인 뭐 계약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노예 노동처럼 끌고 가서 이제 농장에 집어넣고 일을 시켰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 다음에는 이제 모리셔스랑 이 지역이 다 이제 영국령으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영국령. 그러니까 모리셔스가 사실은 이 섬을 관할을 하고 있었고 네. 모리셔스는 진작에 독립을 했거든요. 아. 1960년대에. 네. 근데 영국이 모리셔스 그 독립 직전에 이 섬을 사들였어요. 모리셔스로부터. 아. 300만 파운드라고 하니까 뭐 헐값에 사들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일부러 이 섬을 위해서 뭐 1965년에 영국령 인도양 영토 뭐 이런 식의 행정구역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이름도 그때 복잡하네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 막 독립하고 이제 식민지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할 때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식민지들을 멋대로 자르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국령 식민지 뭐 프랑스령 식민지 그 선이 유지됐다고는 하지만 네. 최소한 그거보다 더 멋대로 자르지는 마라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영국이 어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셔스는 독립을 했는데 이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러니까 영국령으로 남았었고 네. 거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그 코코넛 농장에서 일했던 뭐 노예로 끌려갔던 아프리카인들의 후손이라든가 아. 이제 그런 계약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노예제는 폐지됐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남아서 이제 몇 세대에 걸쳐 살아왔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제 나름의 문화를 발전시켰던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 그 자기네 옛날 고향하고도 이미 뿌리가 끊긴 지 오래됐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는 뭐 인도계 말레이계도 조금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서 뭐 인루와 섬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네. 뭐 그런 일종의 뭐 작은 공동체지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영국이 이 섬을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자원이 여기가 많다든지. 자원도 없고 너무 작다고 예, 아까 너무 작아요.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뭐 주민들도 이유가? 사실 뭐 많지 않고 네. 단 하나 영국이 이 섬을 여태까지 2025년까지 갖고 있은 이유가 딱 하나 미국이 요구해서요. 미국이 이 섬을
군사기지로 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대신 원래 이 섬에 영국이 군사기지를 뭐 소규모지만 두 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때 여기다 공군기지도 만들고 네. 그때 주로 이제 일본 독일하고 싸우면서 뭐 잠수함이라든가 일본 독일 군함들 추적하기 위해서 이 섬에서 공군 기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행장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거죠, 시설이. 그래서 그렇죠. 영국이 이미 식민지들 다 이제 독립시킨 다음에는 네. 사실 여기 기지를 운영할 이유는 없었는데 네. 미국이 그때 냉전 시절이잖아요. 60년대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아프리카에 뭐 하나 기지를 갖고 싶어 했대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 그때 막 독립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이 기지 만들겠다 그러면 그 이제 반란이 기분 안 일고 좋겠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그 근처 어디에 영국이 소유한 무인도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영국이 고른 게 이 디에고 가르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처음엔 무인도였지만. 무인도였던 건 노동자들? 오래전이었던 네네. 거고 이 사람들이 살고 사람이 있어서 있었는데. 무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인도로 만듭니다. 이 섬을. 어떻게 했냐면 다 1960 쫓아내는 거예요. 예, 쫓아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했어요. 저는 예전에 오래전부터 책에서 이 사람들의 사정을 다룬 책 같은 거를 봤었는데 예. 그 근처에 모리셔스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세이셸이라는 또 작은 요즘 네. 우리나라에서도 휴양지로도 많이 가던데 뭐 신혼여행지라고 예, 좀 섬.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로 거기 주민들을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수백 년 전에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노예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차고스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여기서 또 이제 몇백 년 살았는데 그렇죠. 다시 가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예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아프리카 국가들로 떠안기시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 집도 절도 없는 정말 이렇게 되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영국이 미군한테 이거를 기지를 공짜로 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 이면 계약으로 그 미국산 그 미사일값 뭐 1,400만 달러 깎아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미군 기지들 세계 곳곳에 있는 거 하나같이 문제를 안 일으킨 데가 없어요.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게 너무 이상적인 기지였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이유가 예, 없는 예. 거죠. 사람도 주변 그리고 다니고. 더군다나 주변에 예를 들면 강대국이 예. 뭐 위협을 할 수 있는 아. 이런 상황도 아니면서 그렇죠. 주변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없으면서 그리고 인도양 한가운데다 콕 박아놓고 미군이 전투기는 띄울 수 있으면서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 그 미국 해군의 전략적 섬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 딱 부합하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이 빌려줬으니까 최우방이 영국 통해서 장기간 안정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지고 그리고 뭐 인도양에서 이제 거기 뭐 장기적으로는 중국이건 중동이건 아프리카건 뭐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섬에 미군이 뭐 자유의 발자국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한때는 여기 있었던 미군 기지의 별명이 저스티스 정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쫓아냈다면서요. 예. 그 과정 좀 한번 볼까요? 예, 그게 사실 이 섬에 그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큰 섬에 한 1,000명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짜잘한 섬들까지 해서 다 합하면은 한 1,500에서 2,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1968년에 주민 내쫓는 조치가 시행이 됐거든요. 일단 당시 뭐 의료 치료 위해서나 뭐 휴가나 이런 걸로 일단 섬 떠나 있었던 사람들 일단 자기 집에 못 돌아오게 네. 이제 한 것도 그렇고 이때 참 너무 끔찍한데 그러니까 미국 해군 공병단이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국 관리들이 섬 주민들이 키우던 개를 잡아다가 창고에 집어넣고 가스로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네요. 그게 위협적인 거죠. 나가라. 너희 주민들도. 그렇죠. 일단 개들부터 죽이는 이게 그 생생하게 그때 그 시절에 이미 68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70년대 이미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를 통해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나중에 호주 저널리스트가 뭐 탐사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 태운 다음에 뭐 이제 1973년까지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했는데 그냥 모리셔스나 세이셸 이런 데다가 부두에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렸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대책도 없이 예,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거기서 거린이 된 거예요. 그냥 구라가 그렇죠. 갈 곳이 거지가 되고 없죠. 예. 집도 없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영국이
뭐 모리셔스한테 돈을 좀 주고 했는데 네. 추방작전 다 끝나고 15년 지나서 1인당 6,000달러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건 만행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주민들 모두 없애고 미군 기지를 예, 그렇게 됐죠.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1979년에 이란 이스라엘 혁명 난 다음에 또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 이런 거 벌어지고 나니까 미군이 이 섬의 군사 시설을 확대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구글 어스나 이 위성 사진들을 보면은 기지만 보여요. 네. 뭐 연료 저장고에다가 뭐 수천 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지원 시설. 이게 1990년대 초에 필리핀에 있던 뭐 그때 뭐 수빅만 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이런 것들이 좀 폐쇄가 됐어요. 네. 그 미군들을 여기로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로 옮겨갔고 특히 이 섬이 중요한데 이제 기술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전략 폭격기, 문제 그 B2 스텔스 폭격기, 네, 네. 미국 외에 주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를 여기다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제 일로 B2로 옮겨갔는데 아마 예멘 후티 반군 이제 공습하려고 네.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 이 섬에서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B2가 이제 날아올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람들은요? 섬 사람들. 뭐 사람들은 사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너무나 무자비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많이 됐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영국 법원에 소송도 많이 지금까지도 거의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가 이런 인권 단체들이 조사도 많이 했고 사실은 재작년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제 총체적으로 조사한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진짜 문제 그 증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모리셔스 같은 경우도 네. 300만 달러의 그 섬들을 내주긴 했는데 당시 독립 과정에서 뭐 어영부영하다 영국이 밀어붙여서 사실상 강탈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식민지를 분할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위배된 어겼고. 거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모리셔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틀을 갖추고 나서 반환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네. 2017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거는 모리셔스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해라. 네.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거는 영국이 식민지 분할 금지 원칙을 어긴 거다. 그래서 모리셔스의 섬들 다시 다 돌려줘라. 이양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영국이 거부했죠. 그랬더니 유엔 총회가 또 아니다. 판결 들어라 지지하고 또 미국이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모리셔스가 그러면 미국의 군사기지는 일단 뭐 유지하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좀 물러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 계속해갖고 작년 10월 달에 영국의 키어스타머 총리가 모리셔스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 최근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기라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미군 기지는 그러면 그래서 남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네. 5월 달에 이제 반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협상 과정에서 군사기지는 최소 99년 동안 영국이 통제한다. 그리고 이 모리셔스가 자국 내에 들어와 있었던 그렇게 막 짐더미처럼 떠맡겨졌던 이 차고스 제도 출신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로 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 거기가 제일 큰 섬인데 거기는 미군 기지 있으니까 거기로는 못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난달 22일에 이제 그 차고스 제도 주권 이양 협정이 공식적으로 이제 체결이 됐고 모리셔스 땅으로 돌아갔지만 네. 디에고 가르시아고 그 주변 해역 여기를 일종의 완충지대 그래서 곧바로 영국이 재임대하고 그래서 영국 미국이 공동기지 형식으로 99년 더 운영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40년 연장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변화가 없는 150년 거네요. 지나야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 미국이 이란 공격할 때 다시 이곳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네. 이게 결국은 그 벙커버스터 결국 그렇죠. 미국이 공습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란에 공격한 B2들이 어디서 정확하게 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주리에서 뭐 과물 이동 배치됐다가 그다음에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도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예. 참 보면 이란 미국이 공습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언론들이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언론들 네. 디에고 가르시아 우리 미리부터 알아봅시다 하면서 중동
분쟁의 핵심 연결고리, 뭐 4천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는 독립국가가 아닌 미국, 영국 영토다 아니거든요. 모리셔스로 넘어갔다니까요. 네. 그리고 뭐 전략적 군사적으로 진정한 보석이다. 굉장히 좀 제국주의적인 시각 그러네요.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영국과 모리셔스가 이 반환 협정할 때 이제 그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협정을 막 환영하면서 뭐 비공기지 다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외교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보여주는 멋진 사례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모리셔스 같은 데서 참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자기네 고향이 그렇게 남의 나라 침공하고 사람들 그러니까요. 죽이는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네. 바이든처럼 생각을 할지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이 섬은 참 여러모로 미군 기지의 역사나 뭐 구조와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되는 섬이고 네. 항상 이렇게 무언가 미국이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할 때면 항상 나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섬입니다. 그곳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좀 기억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스펜스 넌더 리처의 There She Goes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